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5시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회에는요,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쫙 조감을 해드렸고 2회부터는 지피지기 시리즈 나를 알고 상대를 알자 하는 취지에서 1부 지피지기 1부 북한, 2부에는 지난 시간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저희가 살펴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지피지기 3부 바로 중국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우리 학생들 열심히 또 지도해주고 계시고 미중 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또 계시는 우리 김은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 네. 시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자, 교수님 먼저 최근 상황 조금 평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9월부터 북한이 각종 미사일 쏘고 있는데 특히 이달 19일에는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쐈습니다. 중국 외교부 입장을 보니까 관련 각국의 자제 유지 이거 사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 문제 당사국의 군사 동향도 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어느 나라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지난달에 우리도 SLBM을 쐈는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자, 먼저 질문 이겁니다. 북한의 지금 각종 전술무기 그리고 또 우리가 전력 증강하고 있는 거 중국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을까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계속 군비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달갑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 미국과의 그 경쟁도 쉽지 않은데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 오히려 미국을 자극해서 이제 그것이 빌미를 삼아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은 중국이 결코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그 한국에서 지금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혹은 어떤 군비 증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긴장을 촉발시키는 것은 중국이 어떻게든 사실은 그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일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중국과 북한을 같이 마치 동맹처럼 그렇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거 북한이 죄는 졌는데 괜히 우리까지 엮어가지고 사실은 우리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운해하시기도 하고 중국에 대한 반감도 더 커지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전략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한국이나 북한 모두가 그러한 어떤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사태는 중국에게 또 다른 그 외교안보적인 변수를 하나 더 얹는 거거든요. 그거는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일 겁니다. 영어를 써서 못합니다만 좀 스테이터스 코라고 하는 현상 유지, 한반도 상황의 현상 유지가 중국이 원하는 바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자신이 현재 국력으로는 한반도 상황에서 현상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미군을 나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더더욱 나가라고 한다고 미국이 사실 나가지도 않을 그럼요. 거고. 오히려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지금 더 하고 있는 판이고 한국 전쟁에서의 경험을 보면 중국이 아주 사실 아픈 기억입니다. 지금 장진호 그렇죠. 영화를 통해서 마치 그 이긴 것처럼 그렇게 선전해대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자신의 수원인 그 중국 통일을 달성할 수 없는 대만을 잃게 된 거죠. 원래는 당시 이제 미국도 대만을 거의 포기하려는 게 그 최근 드러난 비밀 문서에 하면 그런 추세였는데 당시에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거 공산 세력이 아주 조직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팽창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만 해협을 봉쇄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이제 중국은 한국 전쟁 때문에 통일을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전쟁 때 썼던 모든 그 물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련이 무상으로 제공한 게 아니고 중국이 다 산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때 마오쩌둥의 아들도 죽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마 그 양반이 살아 있었으면 저기 중국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고 할 정도로 어찌됐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전쟁은 아픈 추억이고 네. 다시는 그런 어떤 주변 자신의 어떤 우호 국가들 때문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연루돼서는 안 되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을 중국이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건 이제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네. 당연히 갖게 되는 질문인데 사실은 중국이 지금 군사력 강화에 쏟는 뭐 예산이 지금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쏟고 있고 얼마 전에는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들 쐈다. 뭐 8월 7월에 비밀리에 실험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이 그만큼 군사력을 키워가면 그러지 않아도 경제력이 좀 잘 나가는 나라가 군사력까지 위협적이 되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중국이 저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군사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우리 기자님 중국하고 전쟁하고 싶으십니까? 아,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약간 북한식 표현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국방 개혁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 장차 위협은 이제 북한 위협을 넘어서서 사실은 중국,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잠재적인 일본, 뭐 러시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군사를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 경항모도 뭐 만들겠다, 맞습니다. 뭐 핵항모도 하겠다, 뭐 오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 우리가 정말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 정말 그들과 맞서서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건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엔 북한의 핵으로 공격을 받아서 망하는 확률보다 우리가 경제가 붕괴돼서 망할 확률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항모와 핵 잠수함 이걸 안고 우리가 같이 그냥 바다로 깔아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두려운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어떻게 중국과 일본의 위협, 그 다음에 심지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인가, 우리의 규모를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새끼를 샜는데 일단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당 기간은 현상 유지를 원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른바 자의적 국방력 강화 그리고 우리의 전력 증강 중국도 결코 달가워하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 그러냐면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북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 미국도 무서운 놈이고 중국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력갱생에다가 핵 미사일 능력은 완비하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북한도 강한 거고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북한이 또 겁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보 위협이 되니까 거기에 대응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다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지금 이 과정을 이제 남북한이 공히 겪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도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것이 군사적 충돌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이 훨씬 더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는 주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마 중국적인 사고고요.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아까 말씀하셔서 이 얘기하는 건데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군사비도 따라서 확대되는데 중국의 현재 군사비 지출 규모는 이제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 1.7% GDP에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3.7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2배 이상 더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미국처럼 중국이 지출하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로 이제 골치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아직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은 상대적으로는 자기 조절해 가면서 자기 경제적 규모의
합당한 선에서 지금 관리해 나가는 그렇지만 미국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군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극음속 극초음속 그 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A2AD 전략에 따라서 미국 항모가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건 대단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거죠. 네. 자, 종전선언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면서 한 뒤에 종전연설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모습인데, 자, 종전선언, 중국은 당연히 나도 껴야 돼 이런 입장이겠죠, 당연히. 네, 그 한반도는 중국의 이제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핵심 이익 지역은 아닙니다. 뭐 핵심은 이제 신장 위구르, 홍콩, 그렇죠, 뭐 대만까지. 네, 그러니까 대만까지. 이 문제를 건드리면 우리는 전쟁을 해서라도 지켜내야겠다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는 아마 주요 이익 정도인데 핵심 이익과 연관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위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이 한반도는 항상 자신의 세력권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패권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불안정한 지역이 되었고, 심지어는 자신들도 건국 이래로 최초로 대규모로 개입한, 물론 인민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전쟁에 참여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자기가 이익 당사자고,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빼고 어떤 얘기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현상 변경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겠죠. 네. 자, 그러면 종전선언에 지금 사실 이제 남북 사이에는 3자 또는 4자 뭐 이렇게 얘기가 합의가 된 적이 있었고, 문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이제 중국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선언에 중국이 진짜 들어온다고 하면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뭐가 좀 있을까요? 중국의 아마 관심은 사실은 유엔사 해체, 그다음에 이제 잠정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주 관심이 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상당히 남북한도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건 급격한 현상 변경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끼어들면 대단히 뭔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제 3자냐 4자냐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북한이 빼자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이 빼자고 이렇게 적이 있다라고 이제 밖에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어떻게 보면 다 중국이 들어와서 같이 여기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껄끄러운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종종 이야기하는데 남북한 사이에 해결할 문제,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1+1. 그러니까 양자가 그냥 해결하고 포괄적인 평화체제. 이거를 갖추는 건 이제 사자가 하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제는 북한뿐만이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확대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아마 동아시아에서 현상 변경을 자신이 주도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는 계속 중국을 빼고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서 다시 좀 여쭤보는데, 사실은 종전선언을 우리 정부는, 지금의 우리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은 어떤 규범적인 것도 아니고 강제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북미 대화, 이 재개하는 일종의 뭐 불쏘시개 같은 뭐 마중물 같은 이런 거로 좀 활용하자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역시 유엔군 사령부 문제, 또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주한미군 문제.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시기도 한데, 정말로 중국이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참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국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반 선언이나 협정은 사실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대단히 정치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이제 북한이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하려고 이런 거 하느냐라는 생각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2018년에 우리가 남북 간에 이루었던
그 엄청난 업적들 그리고 그 평양에서의 그 10만 군중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네, 대통령이 네. 그렇게 연설한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잘 해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런 뭔가의 하나의 이정표 같은 업적을 만들고 싶은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를 이해하자면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너무 이렇게 이것에 모든 걸 거는 게 우리의 국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 어차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심지어는 북한조차도 그것을 받기가 지금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그 결과라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나중에 이제 도출해야 되는데 현재 이 구조하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하에서는 종전선언을 했다 할지라도 남북한 간에 같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그걸 못해요. 네.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아마 끝나면 이 얘기도 많이 바뀔 수 있다.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네. 그 교수님의 그 관점에는 공감을 하는 게 네. 좀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적지근하고 네. 물론 이제 성김 대표가 뭐 서울에도 자주 오는 것 같고 뭐 우리 노규덕 한반도 평화개선본부장이 워싱턴에도 자주 가는 것 같고 만나는 거는 자주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안 나가요.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바이든 행정부도 조금 보고 있는 거 아닌지 만약에 이제 종전선언 탁 했는데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 네. 입장이 또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다시 측면도 금방 또 있어 무효화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자기 그 헛소리하게 된 거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간단합니다. 논리가 2022년 내년에 저기 중간 선거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바이든 네. 정부가. 그런데 북한과의 이제까지 협상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좋은 결과를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빨리 타결되기도 어렵고. 네. 이 되지도 않을 이거에 많은 걸 외교 자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중간 선거까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북한이 그럼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타격이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무능한 네, 이 네. 바이든아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미국은 지금 거기에다가 이런 외교 자산을 투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대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하고 그렇죠. 우방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한국이 너무 원하니까 거기에서 그래 네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들어주고 네, 잘 듣고 있다. 그런 그래. 정도 딱. 네, 그 정도 수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뭐 종전선언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중국으로서 나쁠 거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네요. 뭐 종전선언인 게 그래도 현상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잘 관리하겠다라는 뜻이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을 겁니다. 잘 되면. 거기다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그게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굳이 중국도 많은 이런 에너지를 투자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도 차기 정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할 겁니다. 네. 아유 참 복잡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중국 얘기하면 아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 용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쌍중단. 뭐 쌍궤 병행, 쌍궤 병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쌍중단이라는 거는 북한은 핵 활동을 그리고 우리 한국과 미국은 연합 군사 연습을 중단한다. 그러면서 쌍궤 병진 즉 한반도 비핵화 동시에 북미 평화협정 이걸 체결한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사실은 이 그냥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하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중국이 이거를 그렇다고 관철하려고 뭐 북한에 뭔가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미국과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오히려 중국이 지금 대북 제재 완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 워낙 세게 받으니까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거 석유 뭐 이런 거 밀수입을 중국을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지금 입장이 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국은 이 핵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사실은 보면은 미국도 일부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북미 남북 관계가 너무 잘 진행되는 거를 좀 중국도 내켜하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본래 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는 사실은 미중 간에 거의 몇 안 되는 협력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성의 표시하는 그런 이슈였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핵 개발을 하고 그다음 유엔 제재를 하려고 할 때 그 아마 유엔 역사상 일처럼 엄중한 제재를 어떤 특정 그 지역이나 어떤 그 북한과 같은 그런 뭐랄까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 치니까 그런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그것을 그 동의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상임이사국의 하나로서. 1718호부터 해가지고. 네, 그 아주 보시면 상당히 그 엄중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히 엄중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신이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곳곳에서 이제 그 밀수입이라든가 다 눈 감아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 살게끔 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잘 보시면 북한이 잘 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아주 어렵고.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이게 말 그대로 연명할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이 중국한테는 계속 두 가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나는 군 현대화를 해달라. 왜 그러냐면 그 재래식 무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우리를 방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두 번째,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 좀 대달라. 근데 중국은 그거 쉽게 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무기 체계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그 낙후돼 있고, 그래서 중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걸 해결해 줬으면 북한이 저러고 있지는 않겠죠. 훨씬 다른 차원의 지금 위협이 됐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은 북한이 망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익을 넘어서서 북한이 맘대로 이제 활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그건 또 원치 않아요. 그래서 북한을 계속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북한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여차하면 내가 미국 편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가들은 아마도 북한을 미국 편으로 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 보관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이거 너무 위험하거든요. 미국에게 빨려 들어가는 게. 그렇죠. 더군다나 미중 전략 경쟁이 이렇게 되면 협력 체제하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조금 줄어드는데 전략 경쟁이 되면 거의 준전시 상태로 미중이 맞서는데 미국 편으로 기운다 하는 것은 중국의 적대적인 그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그동안 가지 않던 중국을 5번이나 쫓아다니면서 그 확인해 준 겁니다. 우리는 절대 니네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때 보면 깨달은 겁니다. 북한이 우리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녀석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끄는 겁니다. 북한도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라는 걸 하면서 이제 자력갱생이니 뭐 이쪽으로 새로운 전략을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그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사실은 냉정한 의미에서는 국가 이익에 따라서 그렇죠. 전략적인 서로 그 유대, 협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끈끈한 어떤 동맹이나 그런 건 아니다.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동맹이지만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이 잘 지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 통일에 이르는 이런 거를 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보면은 그 해방기에도 그런 노래도 있었고 보면. 근데 진짜로 교수님이 보시기에 중국은 남북이 통일을 하는 거를 지지를 할까요? 물론 겉으로야 하겠지만 지지를 할까요? 아니면 내켜하지 않아 할까요? 어느 나라도 남북한의 통일을 반대한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나라도 정말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만만치는 않은 그렇죠. 그 통일 한국이라는 게 아마 우리가 이런 국제 역학 관계를 계산해 보면 자기 편이 됐을 때는 그 자기 편 주도로 통일하는 것은 원할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나 자기의 국력과 이제 한국 전쟁도 해봤고 그걸 과도하게 쏟아서 이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강대국들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완충지대를 둡니다. 그게 남북한이 그래서 분단된 상황에서 있어야만이 자신에게도 사실은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얘기네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그 기본적인 발상, 그러니까 남북한이 잘해서 같이 우리 비용을 분단 비용을 줄이고 강대국으로부터는 이 고기압을 좀 벗어나자라는 문제의식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좋았는데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이 새로운 그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남북한도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럴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힘을 합찬돼서 이 그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의 이 파고를 뚫고 나갈 어떤 마땅한 보관도 서로 없는 그 자신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북한이 서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상이몽,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계속 이제 계속 그 떠나간 김중배한테 떠나간 심승가를 못 잊어하면서 지금 같이 구애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 중에 북중 관계 조금 짚어주셨는데, 근데 적어도 일단 보여지는 거, 뭐 얼마 전에가 이제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 기념일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화환도 보내고 뭐 서로 이제 그 뭐 몸짓 제스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건 외형적인 거니까 안에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뭐 김일성 주석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고 중국을 지나치게 안 믿고 경계하는 이런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데 북중 관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수준이고 좀 어떨까요? 그 북중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동맹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 분들이 있고, 그 뭐 과거 냉전 시대 때 이제 했던 그리고 한국 전쟁의 경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뭐랄까 그 전통적인 그 우호 친선 관계 이게 이제 공식적인 북중 간에 규정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전문가들은 전통적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동맹에 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사회주의를 했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전통적인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수관계는 쿠바니 네 그렇습니다. 다 알바니아 뭐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특별한 그 국가로 이렇게 취급해 주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게 그런 의미에서 가장 특별한 국가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네네. 그다음에 인도와 또 맞서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파키스탄에는 전천후 관계라는 걸 특별히 붙여줘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로. 우리는 항상 그런 똑같은 관계.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관계인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러시아의 관계 정도고요. 북한은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더 떨어지는 낮은 규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후진타오 시절부터 이제 계속 중국이 이제 요구했던 관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관계. 그건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국가 이익에 준해서. 그걸 이제 시진핑 시기 일기 때만 해도 훨씬 더 강하게 추구를 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사고 칠 때마다 중국은 강하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단동에 그 탱크 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위협한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그때를 보면 제가 중국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김정은 정권이 꼭 북한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그런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 이건 북한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여차하면 니네 말 안 들으면 정권 교체하겠다. 하지만 2018년에 이제 북한이 평창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게 접근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중간에서 자꾸 좀 매개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데요. 완전히 다른데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변수는 뭐냐면 그 미국과 북미 간의 접근을 통해서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이제 그 제재도 완화하고 경제적 지원도 좀 받고 여기는 핵은 거의 이제 완성됐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은 그 북한을 살짝 꼬셔서 내 편으로 이른바 디커플링 시키려고. 네,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뒤에 그 흑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호락호락 죽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중국에 잽세게 달려가서 절대 우리는 니네를 배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계속 그 어슈어런스를 한 겁니다. 뭐 중국도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진 않겠지만 뭐 어쨌건 뭐 미국과 지금 대결 국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두 나라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사회주의적인 같은 그 체제를 같이 하는 국가다. 이런 얘기를 북한이나 중국이 같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원래 친해. 그리고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정말 필요로 하는 걸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왜 그러냐면 북한은 계속 그 중국한테 아부를 하죠. 뭐냐면 우리는 전략적 눈높이를 같이 너희하고 공유하고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가장 중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도발하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 절대 도발하지 마. 가만히 있어. 라는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인데 그래서 중국도 이제 골치는 아픈데 그렇다고 이놈을 쳐버리자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기 그 미중 전략 경쟁 상황 속에서 어찌돼도 북한은 대단히 중요한 완충지대고 또 한편으로 미국의 상당 부분을 또 힘을 빼놓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북중 관계를 생각하면 전략적인 이해 기반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이제 관계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보면은요, 북한이 외무성 그 부상 이름으로 담화를 내면서 대만 문제, 타이완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편을 드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물론 뭐 북중 관계가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쳐봐 저렇게 담화도 내면서 북한이 중국 편 들잖아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결코 그렇게 서로가 마음을 탁 열고 뭐 이렇게 우리는 진짜 친한 친구야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럼요. 저게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아주 괘씸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자신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거의 얼마입니까? 저기 2018년 전까지 중국을 한 번도 가지 않았죠. 서로 간에 그 접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원래 그 중국은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에 대해서 좀 껄끄럽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그 예속시켰다고 하지만 항상 언제든지 그 저항한 그 힘이 아주 강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을 그렇게 메이저 전쟁에서 이렇게 많이 패배시킨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역사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광개토대왕도 계시고 보면 네, 그렇죠. 그 너무 뒤에 많이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또 요나라한테 중국은 송나라 꼼짝 못하고 맨날 졌는데 그 요나라 3번의 침략을 다 받아내고 이기기도 하고 고려가 대단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리고 몽고군의 그에 맞서서 30년씩이나 어찌됐든 버텼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그래서 함부로 할 그런 나라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이제 워낙 중국이 그 과도하게 자신의 국력을 써가지고 이 현상 변경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전망도 사실은 낙관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기도 쉽지 않은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구조 속에서 어찌됐든 북한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중국의 그 아픈 속내와 그 간지러운 데를 너무 잘 긁어줘요. 그래서 중국이 딱 시진핑이 좋아할 얘기들을 보면 성명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잘 해줍니다. 그게 이제 외교력이긴 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죠. 사실은 우리 외교가 너무 사강 외교에 둔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니 근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사강에게 너무 치중돼 있어서 다른 나라 제대로 못한다 이런 비판도 하는데 참 묘한 지점이 있긴 하네요. 그런데 교수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이 북중 관계를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국민들 상당수도 그렇고 며칠 전에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또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제사회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북한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이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있어. 이런 비판이거든요. 네, 맞아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미국의 전략가들이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워낙 그 단일 패권 국가니까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을 겁주면 북한이 이제 고개를 숙일 줄 알았죠. 사실 이제 북한은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 중국 보고 야, 너 스테이크홀더야. 그러니까 지역의 그 이익 상관자야라고 하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네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이 골치 아픈 녀석들이니까 네가 좀 관리를 해. 그리고 네가 북한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 라고 이제 하면서 그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인 관계로 격상시켜주면서 그 임무로서 북한을 네가 좀 관리해라. 그리고 뭔가를 좀 해라라고 이제 임무를 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전략 경쟁으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굳이 미국의 그런 얘기를 따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야, 그러면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북한을 내 편으로 내가 돌려 세울 거야라고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미국에서 우리는 다시 북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고 북한이 또 말도 잘 안 듣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북한이 골치 아픈 이제 미국에 대해서 ICBM이라든가 또 고체 연료화해서 미사일 발사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 많이 개입할 거니까 너 더 골치 아프기 전에 중국이 너 나서서 북한 그런 짓 못하게 좀 관리 좀 해라. 그리고 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네 역할을 해라라고 중국한테 지금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할 겁니다. 너 하는 거 봐서. 왜 그러냐면 과도하게 북한한테 압박을 넣었을 때 북한은 지금까지 그렇게 강하게 또 중국에 대해서도 저항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북한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려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러다가 붕괴할 지경까지 가버리면 중국만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절대 중국이 할 일은 아니고요. 대신 이제 북한에 제공하는 그 원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줬다 뺐다 하면서 이제 통제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 들어줄 이유는 별로 없겠죠.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내가 너한테 저는 그래서 미중 간의 최근 관계가 상당히 서로 간에 딜이 좀 어느 정도 묵게가서 오고 가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역할을 해주고 나를 곤혹스럽지 않게 북한이 그렇게 하게끔 관리를 좀 해주면 미중 관계에 있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좀 더 뭐랄까 강경 위주의 보다는 좀 더 완화된.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질문을 어떤 맥락에서 드리려고 했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거세지면서 좀 굉장히 또 구조화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건드리지 않습니까? 오커스까지 출범시키면서 그럴 때 중국이 자꾸 그러면 우리 북한 문제를 우리 카드로 쓸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좀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미국 쪽에서 지금 그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네요. 중국은 북한을 카드로 쓰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한국전쟁에서 이미 아픈 경험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리고 그 대가가 비용이 너무 큽니다. 네, 한국과의 관계도 사실은 틀어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에게는 한국도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만 봐도 뭐 대단하거든요. 그럼요. 특히 반도체를 공급해주고 중국이 필요로 한 중간 기술들 여전히 중국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상징적인 국가입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성공적인. 그래서 그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물론 뭐 한미 동맹이 있긴 있지만 지금보다 더 미국의 기우는 이런 거를 또 중국은 원치는 않을 테니까. 그럼요. 당연히 원치 않죠. 네,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쌍순환 새로운 중국의 대미중 그 경쟁에서의 새로운 전략인데 그 쌍순환은 국내 그 경제를 완결적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완결되려면요. 한국하고 일본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대만이 있으면 더 좋은데 대만은 오히려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일본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러면 교수님 이런 질문이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중국에게 물론 뭐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교수님이 관찰하시기에 중국에게 북한을 좀 적당한 선에서 하도록 좀 관리해라 이렇게 이제 뭐 요청이랄까 뭐 딜을 한다면 근데 그 수준에 있어서 사실은 미국이 지금 뭐 겉으로 말하는 거를 보면은 미국 본토를 당하지만 않으면
북한이 뭐 개발하고 뭐 우리 크게 신경 안 쓴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그걸 아는 건지 전략 무기는 크게 지금 손을 안 댑니다. 맞습니다. 네. 전술 무기만 손을 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사실 진짜 미중 사이에서 진짜 그런 딜이 오간다면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이중 기준 철회하라.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네, 왜냐하면 네. 북한의 그런 전술 무기 개발을 기정사실화 해주는 그럼요. 거니까. 네, 네. 근데 미중 사이에 진짜 그런 딜을 한다면 우리한테는 너무 곤혹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저게 앞으로 그 미중 전략 경쟁에서 지금 많은 분들은 미국을 그냥 상수처럼 여기는데 그렇죠. 네. 사실은 미국 자체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아마 시진핑이 계속 집권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당분간은 그렇죠.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의 국내 정치를 보면 지금 민주당 정부가 내년 당장 중간 선거 때 질 가능성이 크고요. 심지어는 2024년에 대선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현재의 대외 정책, 그다음 지금 동맹을 중시하고 다자로 엮어서 중국에 맞서는 이 정책의 동력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시절을 우리가 연상해 보십시오. 와, 지금 뭐 트럼프도 좀 다음 대선 내가 나간다라는 분위기를 계속 풍긴단 말이에요. 지금 뭐 충분히 가능한 지금 건강 상태나 뭐 그 열정이나 뭐 이거 보면 그래서 다들 미국 공화당원도 지금 트럼프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중국에 대한 반중적인 정서라든가 이 얘기는 훨씬 세게 하겠지만 트럼프 시절 보면 대중 전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다뤄야 될지에 대한 보관도 없죠. 사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훨씬 더 국제적으로는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훨씬 반중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대중 전선은 훨씬 더 약화되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또 내심 그걸 원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튼 원하지 않던 간에 자연스럽게 미중 간의 세력권이 이제 그 재편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중국의 입김이 특히 동아시아에서 커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아주 곤혹스럽죠. 자, 그러면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됐는데 교수님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교수님이 사실 중국이란 나라 들여다보신 게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이 보신 중국 어떤 나라인가요? 중국은 이제까지는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를 아주 오랫동안 향유해 왔죠. 그리고 자기 완결적인 그러면서 이제 주변 국가의 관계는 서로 위계적인. 그러다가 이제 서구 열강의 그 치욕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자기네들이 뭐 150년의 역사, 뭐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막 지금 뚫고 나오는. 지금 단계입니다. 근데 자신들도 놀랄 정도로 지금 성공을 거둬가지고, 지금 그 열망과 열풍에 제가, 그 시진핑 체제가 휩싸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구조는, 갈 것 같고요. 상당 기간 간다. 그리고 시진핑은 아예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205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그런 중국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그래서 그 중국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다 지금 사실은 한국처럼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국제적인 포를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우리가 희망사항을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 대외 정책에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방의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다 미래의 그 경제 리더는 중국이라고 중국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런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패권 국가입니다. 아직은 그 패권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도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미국을 그러니까 경제적, 군사적으로 따라잡고 넘어서면서 중국도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되겠다 이런 야망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중국은 스스로는 그걸 부정하고 있죠. 계속 우리는 말을. 그런 DNA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엔 2050년까지 미국의 어떤 패권에 대신해서 자신이 어떤 세계 패권국가가 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중국이 그럴 만한 어떤 그 뭐랄까 소프트 파워라든가 어떤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자기 중심의 체제를 완결적으로 만들고 그걸로 버텨나간다. 네. 그러면서 세력을 주변으로 확대해 나간다 정도가 아마 2050년의 목표일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그게 대단히 사활적인 어떤 위협으로 그렇죠. 그 네, 자체가 네.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뭐 큰 발언은 안 하겠지만 네. 한반도, 네, 동아시아, 동북아 이쪽에 그럼요. 대해서는 네. 뭐 말을 많이 할 네, 테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지금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과 전 세계적인 단일 패권을 놓고 싸우는 그거는 적어도 2050년까지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그 이전에 대한민국과 혹은 주변 중견국들이 힘을 모아서 네. 지금 치킨 게임과 같이 서로 돌진하는 미중을 중재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이 부상하는 새로운 영역들, 그 안보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AI라든가 네, 뭐 생태라든가 네. 환경, 질병, 뭐 우주, 사이버 이런 룰들을 이제 누군가는 세팅을 주도해 줘야 되는데 바로 한국이 지금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목소리를 낼 수 그리고 있다. 중견국들이 다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근데 그것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외교적 리더십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당군일에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 국제 질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건 없을 겁니다. 차기 대통령, 차기 정부는 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5시즌 오늘 네 번째 시간 이 지피지기 3부 중국을 좀 파헤쳐 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드린 지피지기 1부 북한, 2부 미국과 같이 또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자, 5시즌도요 4시즌과 마찬가지로 통편집으로 저희가 올려드리면 거기에 또 더보기가 있습니다. 글로 들어가시면 오늘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바로 찾아갈 수 있게 했으니까 또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그리고 또 미중 정책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김은규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